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1차 시험 날짜가 다가오는데, 내도 시험 공부를 많이 해봤죠. 많이 해봤는데, 안 쫄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때쯤 되면은 두 가지 중에 한 개를 선택해. 두 가지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데, 올해는 안 될 것 같아.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하자. 시험 공부하는 것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끝까지 보고는 간다. 그리고 내가 본 거는 다 맞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보고도 맞출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의심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본 거는 당연히 맞춘다. 본인을 믿어야죠. 남들이 내를 안 믿는데 내가 내를 못 믿으면 누가 내를 믿어주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보는 이 문제는 그냥 그 기출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그 법무사 시험을 보면은 다들 경험도 있으시고 할 건데 그냥 기출 문제에서 한 50% 나온다 생각하면 됩니다. 기존의 기출 문제에서. 기존의 기출 문제에서 50% 정확하게 맞추고 한쪽을 다 밀어도, 그러니까 기출 문제에서 출제된 거, 변형된 거 나온 거 그걸 다 맞추고 나머지는 그냥 아예 그 공부 안 한 거다 생각하고 한쪽을 다 밀어도 합격 점수가 나옵니다. 그걸 이제 자신이 없어가 못하는 거지. 과연 내가 기출 문제에서 본 거 이걸 맞췄는가? 그걸 의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 한쪽을 못 미는 거지. 아예 안 본 거는 객관식은 모르는 거는 그냥 한쪽을 밀어야 맞추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풀어서 맞추려 하다가 풀다가 틀리는 거죠. 내가 오랫동안 사법시험 쪽에 객관식 시험을 치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그 다음에 한 20년 이상 객관식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테크닉이 생긴 거지. 그 다음에 내가 사법시험 합격할 때, 사법시험 때 떨어진 가장 주된 이유가 다 알고 합격한다. 그게 떨어진 겁니다. 다 알고 합격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다 알아, 그걸. 합격하고 공부하겠다. 나는 합격점까지만 얻겠다. 그 정도 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잔소리가 심했는데, 1번 보시겠습니다. 제한 능력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공부할 때는 제한 능력자라면, 미성년자, 거기에 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기본적으로 요새는 행위 능력자인데, 공부할 때는 그래 하지만, 객관식 문제일 때는, 볼 때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 있는 지문만 가지고 보는 거지.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때도 마찬가지지만, 영어 시험을 칠 때 영어 문제를 풀면은 앞에 있는 패러그래프만 가지고 밑에 답을 골라야 되는데, 이 머리 좋은 애들이 딴 걸 상상을 해. 그래가 틀리는 거지. 있는 것만 가지고 고르면 되는데. 1번, 제한 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된 후 그에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그냥 법 조문 그대로 갖다 놓은 거죠. 2번,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에게 위 일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이 그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 법 조문 그대로 갖다 놓은 거죠.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는 일단 유효합니다. 일단 유효하니까 가만히 놔놓으면은 유효로 가는 게 원칙이라고. 확답을 발하지 않고 가만히 놔놔버리면 유효로 확정되는 거예요.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추인 여부를 최고했을 때, 그때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그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권 대리인의 행위는 무효가 바탕이라고.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그건 무효로 가야 돼.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원칙이 유효라고. 일정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지. 취소 안 하면 그건 유효되는 거지.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근데 이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약의 경우에는 쌍방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임을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한 능력자 제도 자체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고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요새는 이제 그런 잔소리 조금 했던 그런 원리적인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수업할 때
왜냐하면 기본이 다 깔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기본적인 거 가지고 다 해결이 됩니다. 4번 제한능력자의 단독 행위는 추인될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제한 능력자가 단독 행위를 한 거라고. 제한 능력자가 단독 행위를 한 거니까 상대방은 그냥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수령한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때 그 상대방의 선악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법정 대리인에게 거절 의사표시를 하여하고 이때 제한 능력자에게 한 거절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해놨는데 누구에게 하더라도 상관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됐고 부재와 실종 이게 시험 안 나온다가 정설이었는데 이 시험이 튀어나오는 거요. 시험 민법 특히 객관식에서는 시험 안 나오는 자리 없습니다. 어디든지 그냥 눈에 걸리면 내는 거지. 실종 선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기본적으로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러니까 뒤에 거 볼 필요도 없고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답만 고르는 겁니다. 공부할 때는 이것저것 보기는 하는데 시험장에 가서는 답만 고르는 거죠. 그래야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종 선고 받은 자는 선고 받고 1년이 경과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 해놨는데 실종 선고를 받으면은 보통 실종인 경우에는 최후 소식이 있는 날로부터 5년 되는 날 사망한 것으로 본답니다. 실종 선고 취소 사유가 있으면 실종 선고 취소 있기 전에도 실종 선고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실종 선고 있으면 실종 선고가 되면 사망한 것으로 본답니다. 그냥 사망한 사람이라고. 그 실종 선고 받은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사법적으로 살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취소 사유 있는 것만 가지고는 부인할 수 없고 실종 선고 취소를 해야 그 효력을 번복시킬 수 있는 거죠. 사망한 것으로 본다. 간주사항이라는 거지. 간주사항이기 때문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이때 선의 제3자 보호 규정들이 있는데 그때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그 포괄 승계인, 상속인, 합병법인, 포괄 수정자 그러니까는 당사자 외의 자 이래버리면 국어적인 제3자를 이야기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민법 공부하는 거지 국어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국어 시간에 나, 너 뺀 나머지 3인칭, 제3자가 되겠지만, 그거 여기서 말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그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 일반 법적인 의미에서의 제3자는, 일반 법적인 의미에서의 제3자는 당사자와 그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 이게 일반 법적인 의미에서의 제3자라고요. 근데 의사표시에서의 제3자라고 하는 것은 그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와 그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거기에 기초해서 새로운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일단 제3자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새로운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이 사람하고 맺을 수도 있고 이 사람하고 맺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관계는 제3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채권이 가장 양도됐을 때 채무자이라면 이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통정 허위 표시와 관련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변제를 했다면 사람은 똑같지만은 그 사람은 변제를 했으니까 더 이상 채무자가 아니고 변제자라고. 그럼 이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와 관련돼서는 채권의 준점자에 대한 변제와 관련돼서 채권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있긴 하겠지만 변론으로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있고 난 뒤에 새로운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형식적인 이해관계를 맺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의 가장양도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실질적인 이해관계 이게 결국에는 법률 관계를 말하고 법률 관계를 맺는 방법에는 반드시 법률 요건이 충족돼야 되고 그 법률 요건에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 맺어질 수도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맺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가압류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가장 통정 허위 표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저당권 설정한 자이라면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고 가장 소유자에 대해서 그 부동산을 감유한 자, 가처분한 자이라면은 그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될 거다라는 것.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한번 본 거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도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비진이 표시된 대로 유효하다. 단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한다. 단 그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 허위 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게 통설이고 판례다라는 거. 왜냐면은 무효인 거는 너희들끼리인 것이지 외형상으로는 유효한 요건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양수인이 제3자에게 처분해버리고 선의 제3자가 보호를 받아버리면 결국에 채권자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A가 유일한 재산, 이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데 예컨대 10억 빌려주면서 100억짜리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1000억짜리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저당권 설정해달라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10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돈 떼먹겠나 싶어가지고 1억을 그냥 빌려줄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이걸 팔아치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억 가진 사람한테 1억 빌려준 사람이 따지기 쉽지 않은데, 아니, 그럼 1000억 받고 팔았으면은 내 돈 좀 갚아라 이러니까, 그거 진짜 팔은 게 아니고 가짜로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등기만 넘겨놓은 거야. 그걸 믿고 나눠버렸을 때, 등기가 넘어와 있을 때 이걸 실제로 통정 허위 표시인지 진짜인지는 몰라. 들어가 봐야 알겠지. 그래서 처분하고 등기를 넘겨버리고 이 사람이 그런 사실을 모르는 선의자로서 보호를 받아버리면은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리고, 그러면 돈을 이 사람이 챙겨설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은 돈을 다 날리는 수가 있어. 그럼 결국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일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등기가 넘어갔을 때 그게 유효인가 무효인가는 나중에 밝혀볼 일이고 일단 이거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수업할 때 한 번씩은 꼭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A에서 B에게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등기부에. 그럼 저게 진짜 매매일 가능성이 많겠지. 추정을 받으니까. 근데 정려했을 수도 있어. 실제로는 교환했을 수도 있어. 또는 위조했을 수도 있어. 담보 목적일 수도 있어. 또는 명의신탁일 수도 있어. 그거는 나중에 따져봐야 아는 거지. 나중에 따져보니까 진짜면은 진짜 소유권 취득하겠지. 정려였다 하더라도 진짜 소유권 취득하겠지. 위조면은 소유권 취득 못하겠지. 이때 거래한 사람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 못하겠지. 담보 목적이었다면, 가등기 담보법 적용되는 경우라면 선의자라면 보호를 받겠지. 만약에 저게 명의신탁이었다면은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를 받겠지. 그건 나중 문제라고요. 시험 칠 때 통정 허위 표시라 해놓으니까 통정 허위 표시 무효지. 그건 우리가 알지만은 실제 실제 거래계에서는 등기부만 가지고 모른다는 거죠. 요즘은 참 희한하게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가지고 등기부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직 그 사람이 오지는 않았는데 상담만 받고 오십시오 했는데 소유자인데 어느 누군가에게 돈을 한 270만 원 빌렸대요. 270만 원 빌리고 차용증을 써줬대요. 그리고 투자하려고 한 5천만 원 빌리려고 하면서 하는데 이 사람이 소개시켜주는 사람하고 대화를 했대. 그럼 이래 하면 빌려주냐? 그러면 내가 그래 해주겠다. 그럼 빌려주겠다. 생각한데 이게 녹음됐던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돈을 안 빌렸다는 거죠. 실제로는 돈을 안 빌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외국에 갔다 왔는데, 외국에 가가지고 몇 개월 있다가 들어왔는데 압류 경매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 사람이 경락을 받고 이렇게 소유권 등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그리고 자기가 알기로는 이놈들은 다른 사건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송 그러면은 이게 압류 들어간 거, 이 차용증만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판결이나 지급 명령 있던가 이래 물으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송달해가지고 절차를 진행해가지고
확정돼 가지고 집행문 받고 뭐 해가지고 경매 신청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갔다 오니까 자기 건물 소유권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냥 가고 싶으면 일단 오시라고. 그래서 이 사실을 언제 알았냐 이러니까 2달 전에 알았대. 저런 일은 일어나고 나면은 바로 사람을 찾아와야 돼. 왜냐면은 공시송달로 갔으니까 저게 외국에 가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되고 나면은 추한 항소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추한 항소해가지고 항소심 절차에 가서 승소 판결을 받고 말소시키면 돼요. 물론 이제 소송을 제기할 때 그 말소하라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지. 추한 항소해가지고. 그래 하면 되는데 이 2달이 됐으니까 추한 항소 시기를 놓쳐버린 거지. 왜냐하면 자기가 법원에 가서 다 다운을 받았으니까.